외환 시장에서 엔화 정도는 어느 정도 약간 안전자산 느낌을 좀 주긴 하는데 네네. 엔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좀 엔화 좀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저는 이제 내 포트에 엔화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포트에 엔화를 좀 담고 싶다. 저는 찬성입니다. 담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달러를 담으셔도 되고 엔화를 담으셔도 되는데 이제 둘 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안전자산이 극단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극단의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엔화가 튀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실제 이제 엔화가 튀려고 하는 그림을 두세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올해도. 막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날 들썩들썩 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려는 모습들을 종종 나타낸 적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엔화가 많이 오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포트에 통화분산 차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거나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엔화를 포트폴리오 일부로 담는다. 이런 건 저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지금 여튼 돌아가면서 자산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채권이 먼저 좀 깨졌고요. 네네네. 주식은 한번 깨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네네. 한국은 이제 부동산도 많이 빠지는 국면인데 다시 이제 한 사이클 돌아간다고 칠 때 지금 채권이 많이 박살이 났었으니까 언젠가 올 금리 인하 국면에 채권을 좀 담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네. 요거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채권에는 단기채하고 장기채가 있을 거고요. 또 채권에는 국채하고 아니면 회사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잠깐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채권의 만기가 짧은 단기채라면 큰 충격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 금리 높아지는 금리를 만기가 금방 돌아오니까 계속 테이크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장기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낮은 금리에 한 10년 묶어버렸는데 금리가 하늘로 뛰면 저는 10년 동안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장기채를 들어가는 건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이제 채권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장기채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익을 많이 내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쥐약이지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장기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5%까지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5%에 예를 들어서 20년 장기채 묶으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그 5%가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겠죠. 20년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채를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금리의 고점이 머지않았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어요. 아파트 한 채 살 때 그냥 딱 간을 가가지고 나 이 아파트 좋아. 바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파트를 딱 보고서 그 매물의 가격 흐름을 갖다가 한 2, 3년 정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는 방법. 보통 저는 후자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시간을 두면서 채권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을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의 움직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적립식으로 조금씩 채권을 담아보면서 내 HTS에서 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요즘 장기채를 찾는 분들은 조금은 빠르긴 하지만 조금 정도 담은 감가 놓으면서 채권의 추이를 보다가 나머지를 밀어놓겠다. 이런 전략들이 좀 강한 것 같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은 고민해 보심직하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가나 이런 데서 최근에 나스닥이나 이런 팟캐스트는 리포트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아주 많이 보시니까요. 네네. 결국에는 요즘은 양극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JP모건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좋다라는 이유는 생각보다 기업 실적이 많이 안 빠진다.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커진다라는 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내년에는 그런 인식들이 좀 여전히 좀 강하게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이 조정되는 것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는 좀 윗방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3,000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3,000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낙관론과 이제 비관론의 충돌이라고 보면 되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그 갭이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밑을 보고 한쪽은 위를 보니까 이 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 돌아서 연준의 움직임인데 이 물가가 정말 4%까지 금리를 올려도 잡히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당장 힘들게 하더라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조만간 이 일이 끝날 것이다. 그렇죠. 다 지나간다. 고진감래가 고진감래다.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성장을 훼손시킬 거고 그러니까 금방 금리 또 내릴 거야.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어도 미소를 지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게 부담인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이런 걸 잡으려고 하는데 씩 미소 지으면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너무 환호하는 것들보다는 약간은 연준 스탠스를 좀 반영을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눈치 보기는 않을까? 좀 예, 하는 게 눈치 보기 낫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6월달에 75bp 올리고 7월달에 75bp 올리고 지금 9월달에 75bp 올린다고 하는데도 파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가를 잡는 게 조금 더 주춤해질 수가 있고 그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오른다 떨어진다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탄탄하게 상승하려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발본 세워내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은 이제 연준이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4%가 되든 그 위가 되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는 시그널을 볼 때까지는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금리의 절대 레벨 자체가 오르면은 유동성을 상당히 걷어들이는 효과는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지 않고도 기대 인플레이션만 그 정교한 매수로 싹 제거하는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힘듭니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도 네. 기대를 하고 있고 연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화근을 남겨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유가 내렸으니까 인플레이션 잡았어요 하고 딱 철분하는 게 맞는지. 근데 보니까 실업률이 사상 최 50년 네, 만에 가장 그러니까요. 낮아요. 그럼 이러면 이게 다시 임금 상승 압력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한번 잠깐 이런 상상을 해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가 안정이 돼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분위기 좋게 끝났는데 근데 물가 갑자기 또 의외로 뛰어요. 내년에 막 갑자기 의외로 막 물가 상승세가 시장의 예상을 넘게 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시작이야? 무한 루프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아주 깔끔하게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좀 신중 모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깔끔하게 잡으려면 이 주식시장의 어떤 떨어짐 이런 거는 그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산 시장의 가격을 보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는데 그렇죠.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를 자극하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인플레이션하고 연동이 된다면 이 자산 가격이 너무 뜨거우면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제 연준의 입장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좀 하나 좀 그래서 이제 자산 가격을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실업률을 이제 지금 이제 3.7%인데 4% 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둔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연준 위원들이 공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어떤 지금 고용 지표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용이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생산이 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산이 결국에는 소비에 기반한 건데 이 소비가 과연 항구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퀘스천 마크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부부장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말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결국에는 저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땐 주식시장은 성장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장이 빠져있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물가를 잡는 게 결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건 지속가능한 주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산 시장을 갖다가 중장기적인 상승세, 회복세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려면 지금 당장은 좀 아프더라도 물가를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세보다는 변동성 확대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피곤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서 좀 견뎌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권하시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큰 철학 이런 거 있을까요? 예, 쏠림 방지입니다. 쏠림 방지. 어떤 자산이든 쏠리는 게 안 되는 거 절대 위험한 것 같고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올해 상반기 원자재 쏠림이 좀 나타났어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재 농산물 스토리로는 탄탄해 보여요.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지만 유동성의 힘으로 더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 등에서 유동성이 빠지게 되면은 유동성 분만큼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오른다 이걸 바라보면서 거기에 섣부르게 들어가는 것들보다는 길목을 잡고서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언제 들어도 정말 유익한 오 부부장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